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부패 더하기 포퓰리즘,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권력자의 무능. 자신이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겠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정말 국회의원 절대 해서는 안 될,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고 더 근검 전략하고, 그리고 권력을 많이 가진 자리에 오를수록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권력자의 도리예요. 부패라는 것이요, 그걸 발본색원을 해서 도려내지 않으면 다음 누군가는 또 흉내를 냅니다.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선배 그 대법관도 그 업자고 짜고 특정인을 그렇게 봐줘가고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지. 판사가 아, 나도 이제 은퇴를 하고 월급 엄청나게 주는 그런 대형 로펌에 하나 가고 싶다. 근데 마침 소송이 딱 들어왔어. 여기는 김현장이 변호사야, 여기는 내 같은 사람이 아무 개인 변호사야. 판사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기가 앞으로 몸을 의탁해야 될 이쪽의 편을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재판 거래 의혹은요, 비극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무리 배운 자라도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겁나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노무현 대통령 집권했을 때 가계부채 우리나라 통틀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도 윤회 사채 시장도 있었고 일수 도장이 찌르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노무현 때 50조. 참 얼마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각 가계가 빌린 빚을 다 버티니까 50조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그 가계부채가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부채를 다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빠져가 있는 게 있죠. 내가 가령 그 가장으로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면 가계부채죠.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옆에 조금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또 은행에 커피숍 설비 비용을 빌려, 그건 가계부채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라고 그래요. 실질 가계부채.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 실질 가계부채를 검색을 해보거나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숫자 7573조 2573조 그 작년 연말 실질 가계부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가 갖고 있는 빚이 그거면 제가 안심을 하겠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좀 안심을 하겠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주인들이 겉으로는 부자이면서 속으로는 빚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강남에 아파트 몇 채씩 있다는 부자들. 다 전세보증금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알아요? 학자들 따라 다른데 800조. 엄청나죠. 그 돈을 보태면 3,300조가 넘죠. 거기다 또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분위에 있는 분들, 하위 20% 중에서도 하위 한 10%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이거요,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자들, 내 욕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 정말 머리 안 돌아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4명의 가족이야. 참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야. 그래서 뭐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에 180만 원씩 190만 원씩 받아.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는데 자, 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취업을 했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했어. 그 한 달에 월급을 초임을 이제 4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야, 현대자동차 다니지 마 임마. 내가 다니면 우리 다 죽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뭐 400만 원 같은 또 모르겠는데 한 300만 원 받고는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당시에는 무려 50개가 넘는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진료비도 안 내고 어디 가면 뭐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이렇게 각종 혜택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빠져나가. 그럼 만세를 불려야 되잖아요. 그 만세를 부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야, 이러지 말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번 딱 지정이 되면 그 심사위가 됐을 거 아니냐. 지정을 딱 하면 로또에 당첨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기한을 딱 정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정해주라.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재산을 모을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야 재산을 모아가지고 가게를 뭐 하나 만들든지 논을 사서 농사를 짓든지 할 거 아니냐. 응? 국가도 본원적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축적을 할 시간이 있어야만 국가가 중진국으로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또 도약을 하는데 가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돈 한 푼 없는데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일자리 하나 생겼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응?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고 이 빈곤층에서 벗어나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겠느냐.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요.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적어도 처음에 딱 심사하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어렵고 앞으로 이거는 뭐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그럼 이거는 10년 아니면 이거는 뭐 8년 이렇게 딱딱 기간을 정해줘. 그때가 또 재심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니 말 로또에 당첨이 돼갖고 한 돈이 한 10억이 생겼다. 그렇다고 놔두라. 그렇다고 놔두라. 그것도 그 사람이 운이다 말이야. 운 아니냐. 사람이란 생을 살아가면서 그 계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가 돼야 그 살만한 기회죠. 이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나는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이지만 그 마가렛 대처 총리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한 첫 번째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불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 이러는데 왜 불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근검전략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저축도 하고 이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마가렛 대처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 친구는 앉아 놀지만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됐다. 나 지금 좀 잘 먹고 잘 산다. 왜? 아니 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가 사회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개발해서 그리고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손흥민이가 죽자 살자 축구해가지고 그렇게 연봉이 엄청나게 받고 몇백억씩 받고 그리고 손목에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그거 우리가 박수 칠 일이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는 혹자는 뭐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라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에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 이제 전문에 있는 거예요. 이 유진호 박사가 헌법을 재헌 헌법 때부터 쓴 겁니다. 그 전 세계 헌법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문화시켜 놓은 헌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기회 균등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지금이라도 사다리는 많이 놓을수록 좋다. 사다리는 많이 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다리 놓는 것을 겁내지 마라. 옆집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을 배아파하지 마라. 축하해 줘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옆집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내가 밥이라도 한 술 더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 꽃감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세금 10,000원 낼 때 이 사람은 세금 10만 원 내면 그 11만 원 갖고 앞에 길도 포장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 사회에 사실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다가 이까지 왔는데 자 다시 갑시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 근데 이제 고금리잖아요. 이러니까 올 1분기에 3월 말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 4조 원, 4조 1,000억 정도 딱 줄었어요. 근데 그 뒤에 주택값이 들썩들썩 그랬단 말이에요. 집값이. 이러니까 다시 영끌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이 고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1,896조가 넘어버렸어요. 6월 말에 1,896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 정확한 액수가 얼마죠? 1,896조 9천억인가? 2천억. 1,896조 2천억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까 국가 채무 1,045조 9천억인가 그렇죠? 그걸 보태면 어떻습니까? 현재 국가 채무 더하기 이 신문에 많이 난 기사죠. 국가 채무 더하기 가계부채 이러니까 3,042조 1,000억. 이거요. 뇌관입니다. 뇌관이라는 말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뇌관이에요. 뇌관. 잘못하면 터집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터지던 국가 채무는 왜 터지는지 아십니까?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 이런 데서 한국 저 신용등급 저래서 안 돼. 신용등급을 낮춰버린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비비비 마이너스 이러다가 다시 아니야. 그것도 더 내려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해 버립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IMF 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계부채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정말 뇌관이에요. 하나가 터지면 연쇄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빚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한쪽에 뻥 터지잖아요. 그럼 그쪽만 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딱 터지면 연쇄작용을 해요.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실질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에 벌써 2,573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제도라는 거. 이 참 특유의 제도예요. 과거 일본에서 넘어온 제도인데 일본도 지금 전세를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세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 가게의 엄청난 빚입니다. 그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그런데 어떻든 전세는 장단점이 있는 제도예요. 이 전세 제도.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극빈자들이 가는 사채 시장. 이 빚을 다 합하면 거의 3,400조다. 엄청난 겁니다. 이 가계부채가. 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저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이렇게 정치를 안 할 테니까. 알면 이렇게 절대 정치 안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알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자, 이 고금리가 계속되는 게 참 안 좋지만은 그래도 어찌할 수 없다. 3.50%로 그대로 이번에도 유지를 하겠다.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유지를 시킨 겁니다. 금통위원들이 9명이죠. 그 만장일치로 유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값 들썩거리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이 가계부채의 폭증, 이걸 하는 총재가 그리고 금통위원이 굉장히 두려워했구나.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사실 여기에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우리 앞으로 먹거리 뭐가 있을까? 뭐 이 얘기는 하고 다른 걸로 짧게 좀 넘어갈게요. 먹거리. 이제 반도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나죠. 바이오, 로봇, AI, 인공지능. 이것뿐일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찾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선각자들, 이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를 갖고 있는, 내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바이오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한국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아닐까. 그리고 인공지능 AI도 한국이 참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로봇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그래, 이런 쪽에 아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요, 조금만 대우각성을 하면 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문제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득을 다 이게 늘리는 방법이 뭡니까? 일자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은 들어보셨죠? 한국인 노동 경직성은 세계 1위다. 그 반대말은 뭔가 하면 노동 유연성은 세계 꼴찌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고용하면 60세 정년 될 때까지 쫓아내지는 못해요. 미국 영화 보면 왜 화이어다 이러면 그냥 쫓겨나잖아.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써먹은 게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어요. 지금 내가 이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엘리베마 공장, 현대자동차 엘리베마 공장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내는 소나타, 그리고 우리나라 울산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소나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라인이고 똑같이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령 차 한 대를 만드는 조립해서 딱 나가는데 미국은 17시간, 18시간 이런 거 같으면 우리나라는 한때 31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한 27시간, 28시간 줄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은 연봉이 생산 라인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넘죠. 거기다가 온갖 교육비, 의료비 다 지원 다 해줘야 되죠. 주거비까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 회장이라면 울산에 생산 라인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만들겠습니까? 울산에 만들면 배에 또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만들면 그냥 옮기면 돼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뭔가 하면 생산성입니다. 너무 낮아요, 생산성이. 생산성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아니, 베트남에서는 월급 내가 알기로는 한 7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베트남 휴대폰 조립 공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최고 우수한 인재들이 경쟁이 엄청납니다.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그 삼성전자 애들이 데모를 했어요.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이 망하는 게 왜 망하느냐. 망한다면 여러분들 뭐로 망할 것 같아요? 내가 그 페이퍼에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는 부패, 하나는 포퓰리즘. 문제는 포퓰리즘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다 포퓰리즘의 하나입니다. 포퓰리즘이란 것은 정말 무서워요. 후안 페론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집권을 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요, 세계에서 5번째 가는 부국이에요. 스페인이 그 엄청난 부자 나라니까 남미에 은이 나고 금이 나는 왼쪽에는 다 스페인이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
그 오른쪽에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포르투갈이 들어갔죠. 포르투갈은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당시 같았으면 정반대죠. 브라질 밑에는 세계 최고의 석탄 매장량부터 문자 그대로 이 지하 자원이 보고니까 뭐 어떻든 지금 아르헨티나가 당시에 이 남미가요 18개 국가에서 이 불과 10년 동안에 우대다가 80번이 일어났습니다. 우대다가 당시에. 그런데 1945년 우리를 지금 광복할 그 무렵이에요. 그때 남미의 이 집권을 한 군사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바로 후안 페론 대령입니다. 이 후안 페론 대령이 그런데 노동자 편에 섰어요. 이러니까 군사 정권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뭐 이런 놈 있나 싶으셨지.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감옥 앞에서 후안 페론을 사랑하는 에바 두아르테, 나중에 이제 에바 페론이 됐습니다. 이 에바 두아르테라는 이 삼류 배우, 우리로 치면 아주 그 이상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예요. 이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요. 오늘 우리가 저 감옥에 있는 우리의 신을 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지금 담을 밉시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흑백 필름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거 보면 내가 봐도 감동적이에요. 빗물을 가로 받으면서 그 여자가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정권에서 후안 페론을 석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부통령이 됐다가 곧장 1년 뒤에 대통령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에바 두아르테는 에바 페론이 되는데 이 암으로 곧장 죽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정말 후안 페론이 이 포퓰리즘의 화신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10년 뒤에는 이게 늘 하는 얘기가 아닌데 독일도 그렇고 이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결국 베네수엘라도 그래요. 이 포퓰리즘이 아주 끝까지 가버리면 가령 아르헨티나 같으면 벽난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중산층 이상은 벽난로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작을 사 와서 돈을 뉴욕까지 싣고 가서 장작을 사와야 되는데 뉴욕까지 가득 싣고 가서 그보다는 돈을 떼는 게 돈을 곧장 불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사기친다.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때까지 스페인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의 그 금융, 철강 뭐 이런 산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세계 5위 부국이었거든요. 스페인은 한때 세계 1위였어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 포퓰리즘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유럽의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까지. 아주 대표적인 그 정책이 뭔가 하면 유급 휴가예요. 월급은 주되 1년에 한 달,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씩 휴가를 준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스 공무원들 그랬고 아르헨티나 공무원들 그랬습니다. 법으로 그걸 아주 강제를 해버려요. 이러니까 기업이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기업이. 그런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에 멍들면요 아주 거인하거든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포퓰리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포퓰리즘이라기보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게 무상 시리즈가 없었으니까 신기했죠.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보육, 뭐 무상의료. 이 권영길 선생하고 나하고 방송에서 참 많이 싸웠어요. 내가 참 그분을 참 좋아했는데 저하고 참 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도 그래서 아마 옛날 자료 찾아보면 나하고 방송국에서 막 같이 웃고 떠들고 하는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무상급식, 무상의료 뭐 이런 걸 들고 왔을 때 저도 그때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영국, 독일에서는 적어도 영국과 독일에서는 이 무상 시리즈를 철회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회하는 게 무상급식이다. 지금요
영국은 무상급식 불과 한 11%.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00% 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영국이 11% 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영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중산층 이상들에게는 집에 이 가령 재산세 같은 거 먹일 때 아이들 급식 비용까지 같이 청구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상이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더 나죠. 4%. 독일이 그렇게 사회보장제도를 잘한다는데 4%. 의료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유럽은 NHS라고 그러거든요. 영국 같으면 내셔널 헬스 서비스. 가령 내가 위암을 수술하는 전문의 같으면 매년 말에 서냅니다. 내년에는 내가 월요일, 목요일 요 이틀간 하루에 2명씩 위암을 수술하겠다. 그리고 화요일은 수요일은 회진을 하고 돌아본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처음 오는 환자들을 갖고 내가 검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써내요. 이러니까 거기서 위암, 붙어서 온갖 암, 위암이 얼마나 많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환자들이 수술 일정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는 수술해야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일단은 돈이 많으면 어디 가서 최고급 수술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세 번째 돈 많은 사람들, 차비밖에 없고 돈 조금 있는 사람들,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이 천국이야.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 빅3 병원에 가면요. 지금 외국인 환자가 엄청납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공의 제도는 전공의들이 또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치도 의사예요. 그런데 제 누나도 의사입니다. 제 동생도 의사고요. 그래서 내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 전공의 제도가 아주 좋은 도제 제도예요. 교수가 제자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야.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요. 레지던트 때 메스를 못 잡습니다. 메스 잡고 어떻게 남의 뼈를 갈라요. 레지던트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문의가 되고 펠로우가 되잖아요. 펠로우라는 게 이제 전문의로서 이제 그 교수 아래 급이 펠로우인데 그쯤 되면요. 문자 그대로 전문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국에 가령 미국의 존스 홉킨스 교수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의 한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깜짝 놀랐다. 한국의 의사들 교육시키는 이 코스 너무너무 황홀했다. 최고더라 이거야. 엄격하고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엄격하고 제대로 가르치더라. 한국이 왜 이렇게 뛰어난 국민인지 한국에 가서 알았다 이게. 응? 그런데 지금 이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포퓰리즘 말이죠. 이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영국 같은 데 무상 의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 국민들 내는 세금 있잖아요. 4분의 1이 이 NHS에 들어갑니다. NHS에. 우리는 지금 건강보험 내잖아요. 그거가 일단 운영하잖아요. 영국은 안 그래요. 국민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의 이 포퓰리즘 지금 이제 계속 확대가 되죠. 가령 난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면 부자들은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세금은 내가 다 내는데 그런데 부자들도 줘야지. 25만 원씩 줘야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떨 때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제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쭉 살았는데 만 95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바로 옆에 방을 한 칸 빌려서 어머니를 사시게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9층에서 돌봐주고
그다음에 노인들 연금 40만 원씩인가 30만 원씩이죠. 30만 계속 나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이런 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늘 모시를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효자는 다 사라집니다. 효자 사라질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겠어요? 바로 옆에 아버지 어머니 옆에 따로 살게 하면 노인연금이 나오는데 두 사람 같으면 60만 원입니까? 솔솔한 돈이 나오는데 왜 모시려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내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제도를 만들 때 책상에서 무조건 그 아이디어를 적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포퓰리즘 정책을 쓸 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최소한에 한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출범을 할 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SBS에서 했던 5대1 토론이 있어요. 5대1 토론. 실제로는 우리 편이 3명, 저쪽이 3명인데 결국 내 혼자 있고 이 내 편은 둘이 더 저쪽 편이야. 그래 5대1 토론에 나중에 그 방청객 100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내가 그 6개 과진가 그런데 전부 다 내가 다 이겼습니다. 내가 다 내 편을 다 들어주더라고. 그때 나온 게 바로 이게 무상 시리즈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무상 시리즈를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를 할 거냐.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귀사되게 만든다. 이러지 마라. 응? 국가가 채무를 더 늘려가면 솔직히 우리 깨놓고 말할까요? 우리 때는 한 학년에 125만 원입니다. 내가 한 학년에 난 55년생인데 53년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53년생이 125만 명이에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때 인류중학교 가려면 3당 4락, 3시간 자면 학교 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굴렸다고, 국민학교 아이들을. 그리고 그때 경기중학교 같으면 무접 사건이 벌어진 때가 그때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125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전문직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삼성그룹을 그 이건희 회장을 모시고 설계를 했던 장충기 사장, 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후주후 이런 거 보면 전운책, 장충기, 뭐 내 이름이 제일 뒤에 가요. 이 장충기 먼저 가고 그다음에 황창규, 그다음에 전운책. 이게 뭐 부산고등학교가 25의 삼총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도 있는데. 이 친구도 다 충정로에서 자그만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에 취업을 했는데 가난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갈 때 하이타이, 그다음에 승량 있잖아요. 승량은 의뢰이 사두고 가는 그예요. 승량과 하이타이, 그리고 좀 그 돈이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휴지 한 박스 그렇게 사고, 그리고 소주를 한 2병 사들어 가요. 소주를 그 사오라 할 수가 없으니까 소주 한 잔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신혼살림에 우리가 다 쳐들어가서 축하를 해주고 오고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랬어요. 뭐 넉넉하게, 물론 현대 아파트가 막 지어졌는데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에 부산에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럼 현대 아파트에 곧장 들어가더라고. 와이프도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전문직이 없었잖아요. 뭐 판검사, 변호사는 1년에 60명 뽑았죠. 의사들 1년에 한 800명 뽑았던 시절입니다. 그래 대기업 다 뽑는 숫자 다 합쳐봤자 한 2,000명, 3,000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갈 수 있는 데가 은행. 은행에 가면 머리 좋은 놈들이야. 그게 한국은행 그 수재가 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은행,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종은행, 이 4대 은행에 들어가면요, 그건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야. 그거는 서울상대 졸업해서 은행에 못 간 아이들이 무진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무려 27명이 서울상대를 갔어요. 그중에는 장충기 같은 애도 있지만은 서울상대 가서 직장만 한 30번을 옮기다가
끝내 성공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요사이 애들 어떻습니까? 요사이 애들 한 학년이 30만 명. 어때요? 3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는 1년에 1,800명씩 뽑아대요. 변호사 많이 뽑으면 법률비용이 내려갑니까? 2배, 3배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도 이미 강도, 절도, 강간, 온갖 범죄자들이 다 나왔어요.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다들 옛날에는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을 아무리 해도 안 해요. 내가 명색이 검사인데, 내가 명색이 판사인데, 요 사이는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잡히질 않나. 이런 웃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숫자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법률 비용이 엄청나게 는 거예요. 의사들 3,000명에서 5,000명이 늘린다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시골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막 생길 것 같아요. 환자가 없는데, 시골에 젊은 부부가 없는데 산부인과 만들어서 뭐예요? 환자가 없는데. 시골 의과대학 이게 새롭게 시설 막 만들고 교수 갖다서 교육한다 합시다. 해부학할 때 쓰는 시체는 외국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막 가르친다 합시다. 그럼 졸업하고 다 서울에 올라와요. 서울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니까. 수련하는 큰 병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운 세상을 볼 겁니다. 이게 샤업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한 10분만. 샤업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1900년까지,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가 죽은 해가 1900년입니다.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거든요. 니체가 죽은 그 순간까지 인류가 발전한 문명, 발전시킨 문명보다 그 뒤에 1950년까지 50년간 발전한 문명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1950년까지 발전한 문명보다 그 뒤에 30년 동안에 발전한 문명의 양이 훨씬 더 크다. 3.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1980년까지 발전한 문명의 양보다 그 뒤에 20년, 2000년까지 발전한 문명이 더 크다. 그것들은 이제 단위가 10년으로 줄어들고 5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2020년까지 발전한 과학 문명보다 지금 2년 동안 발전한 문명의 양이 엄청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AI 시대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사서 한번 두드려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가장 슬픈 노래를 듣고 싶은데 난 새로운 노래를 좀 듣고 싶어. 최근에 나온 노래를 좀 짬뽕에서 하나 만들어 줄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0분 안에 이상한 노래가 나옵니다. 삼각지로 그러면 이상한 노래 나와요. 돌아버립니다. 그냥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AI 시대. 이게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발달하면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만해라, 그만해라. 더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돈 벌려고 AI를 더 발달시키면 앞으로 인간이 망한다. 그러지 마라. 인간과 똑같은 외관을 한 로봇들이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봇들은 영생을 하니까 사람을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을 우리가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어떻든 지금은 30만인데 전문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 하는 말이 뭡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아프대. 자기 자신으로 괴롭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예요.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제대로 설계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진짜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하느냐? 부패입니다. 부패.
옛날에 고등학교 평준화 왜 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중에 제일 더러운 학연, 이거 막아야 되겠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진짜 실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은 출세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래서 고등학교 평준화했죠. 중학교도 애초에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클럽이 50억 클럽이 있죠. 근데 50억 클럽 뿐이겠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원래 남욱이라 그는 변호사가 꾸몄던 대장동 사건이 이 자식 변호사가 말이야 이걸 혼자 헤쳐먹으려고 해서 남욱을 깜빵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박영수 검사도 내하고 한 40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변호를 맡았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건은 그때부터 김만백에 넘어갔다. 그리고 이게 민관 합동 개발이 됐죠. 성남시와 결탁을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하죠.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다. 5,503억을 환수했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건 전부 다 기부 체납 받은 걸 다 뒤에서 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공사를 하든 아파트, 특히 아파트 공사하면요, 기부 체납은 당연한 겁니다. 그 앞에 가는 도로, 상하수도 건설, 심지어 터널 만들면 이번에 대장동 같이 터널 뚫는 거, 이거 다 기부 체납 당연한 거예요. 그 아파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만들어서 성남시 아니면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건 공익 환수가 아니에요. 어떻든 내가 보기로는 이게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관이 개발한다 이래서 땅을 값싸게 이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300만 원씩 계약 다 해놓은 걸 200만 원씩에 150만 원씩 200만 원에 다 샀어요. 헐값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이 개발했다. 민관 합동 개발이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분양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 건설해서 얻은 이익이 8천억이 넘고 분양해서 얻은 이익은 요새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4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이 넘는 엄청난 대형 사기극을 벌인 거다. 그 돈은 어디인가 흘러가서 고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화천대유에 있는 482억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 이거요, 정관예우,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50억 클럽 정관예우죠. 전에 검찰총장 했던 김수남부터 특검했던 박영수, 그리고 대법관 했던 권순일. 아니 김만배가 왜 권순일의 방에 8번이나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딱 옮겨놓은 그 2달 동안 정확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선고 난 그 이튿날 또 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옛날 같으면요, 이거 하루만 물꼬를 내면 다 자백합니다. 다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썩어서 이렇게 재판 거리를 했다면 이거는 정말 대법원에 불을 찔러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 같은 사람이 화가 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특히 이 50억 클럽에 관련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면 다음 정권에는 이거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100%다 이건. 응?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부패라는 것이요, 그걸 밟은 세곤을 해서 도려내지 않으면 다음 누군가는 또 흉내를 냅니다. 아, 과거에도 그랬지. 그리고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선배, 그 대법관 또 그 업잡고 짜고 특정인을 그렇게 봐줘가고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뭐 우리도 할 수 있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서초동에서 법을 파먹으면서 가장 절망을 한 거예요. 이 판사의 결탁이에요. 나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이렇습니다. 판사가
나도 이제 은퇴를 하고 저기 김현장이나 이런 월급 엄청나게 주는 자기 뭐 노력한 데 따라 10억도 주고 20억도 주는 그런 대형 로펌에 하나 가고 싶다. 근데 마침 소송이 딱 들어왔어. 여기는 김현장이 변호사야. 여기는 내 같은 사람이 아무 이 개인 변호사야. 그러면 판사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기가 앞으로 몸을 의탁해야 될 이쪽의 편을 든단 말이에요. 나는 요새 물론 재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내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비유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재판 거래 의혹은요 비극입니다.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런 아주 범죄가 압력을 하고 있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무리 배운 자라도 목을 잘라야 됩니다.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부패 더하기 포퓰리즘,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권력자의 무능. 권력자가 정말 이제 자신이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겠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정말 국회의원 절대 해서는 안 될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학교 강의하러 내가 대학교 강의를 한 10년 했는데 대학교 강의를 하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무지렁이가 대학교 교수가 돼가 있어. 참 기가 막힙니다.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고 더 근검전략하고 그리고 권력을 많이 가진 자리에 오를수록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권력자의 도리예요.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